당신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죽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사회는 전대미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차장에서, 심지어 자신의 집 앞에서조차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있어 보인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형 선고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존파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는 오만함이었을까요? 그들의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왜곡된 정의감과 통제 불가능한 폭력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사회가 어떻게 그 괴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등감은 어떻게 살인으로 변질되는가? 정의라는 이름은 어떻게 가장 잔인한 범죄의 도구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신호들을 놓쳤는가? 지존파 사건,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199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이 이름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잊혀진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불과 1년여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공식 확인된 피해자만 9명. 하지만 미확인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납치되었고, 감금되었고, 고문당했으며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단순히 살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고문, 그리고 믿기 힘든 시신 훼손, 일부 사건에서는 시신을 먹기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의도적으로 탐험한 것처럼 그들의 범죄는 점점 더 잔혹해져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토록 끔찍한 범죄자, 집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사회는 왜 그들을 더 일찍 막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존파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존파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괴물에게는 시작이 있습니다. 지존파라는 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틈새에서 지존파가 탄생했습니다. 범인 중 두록이었던 김모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가난하지도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던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들이 가진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여유롭게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 그는 이들을 보며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점차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환경적 요인을 돌아보는 대신 그는 부유층 전체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존재들이고 자신은 그들로부터 빼앗긴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존파의 조직 구조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가 명확했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물색조, 납치조, 감시조, 처리조. 마치 기업의 부서처럼 이들은 범죄를 조직적으로 분업화했습니다. 초기 멤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사람, 학력 콤플렉스가 있던 사람, 대인관계에 실패를 겪은 사람,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던 이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모였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부의 재분배라는 왜곡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부를 독점한 자들로부터 빼앗아 우리가 쓸 것이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논리입니까? 하지만 상처받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이런 논리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해 나갔습니다. 1993년 초 첫 번째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며 표적을 물색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돈이 있어 보이는가, 비싼 차를 타고 있는가, 고급 주택에 사는가, 옷차림이 화려한가. 이런 외형적 요소만으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차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선량한 그는 기꺼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차에 올라탔고 그는 납치되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은신처로 끌려간 그는 며칠간 감금되었습니다. 지존파는 그의 가족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를 살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진짜 목적은 부유층에 대한 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심판자로 여겼고 피해자를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끔찍한 폭행 끝에 살해되었고 시신은 은밀히 처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몸값을 준비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식은 시신이었습니다. 침묵의 순간,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연쇄범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의 성공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적발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직 내부의 역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멤버들도 첫 범행에 가담한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공범이 된 그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멤버가 두려움을 느껴 조직을 떠나려 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협박과 폭력이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도 우리가 처리한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공포는 충성심을 강제했고 조직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1993년 여름, 그들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존파의 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더 잔혹해졌습니다. 마치 중독처럼 그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폭력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의사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퇴근길에 납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법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가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차를 세우게 만들었고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압했습니다. 은신처로 끌려간 그에게 가해진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부자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그 돈을 쓰며 살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피해자가 아무리 사죄하고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존파에게 그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존재였으니까요. 며칠간의 감금과 고문 끝에 그는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로 이어지면서 패턴이 확립되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물색하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납치하고 은신처에 감금한 뒤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고 결국 살해한 뒤 시신을 처리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더 끔찍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살해에서 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시신 훼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들은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암시했습니다. 멤버 중 일부는 폭력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폭력은 그들의 인간성을 점차 마비시켰습니다. 살인이 일상이 되고 고문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멤버들은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고통 그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폭력의 탈감작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경험하는 폭력에는 죄책감과 거부감을 느끼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정이 무뎌집니다. 결국에는 폭력이 정상적인 행위로 느껴지고 심지어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존파는 바로 이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후일 체포된 한 명의 진술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맞는 일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목 김 씨는 우리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점점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겪으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곡된 이념, 반복되는 폭력, 집단의 압력 속에서 평범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급차를 렌트해서 타고 있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지존파는 그들을 납치했고 두 사람을 같은 은신처에 감금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살리려면 거액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살리려면 가족에게 연락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애원했지만 지존파는 처음부터 둘 다 살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감금 끝에 남편은 아내 앞에서 먼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끔찍한 고통을 겪은 후 역시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학살이었고 조직적인 테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이 시점에서도 사건들을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이 모두 같은 조직의 소행이라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발견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는 개별 사건으로 처리했고 통합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존파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범행 간격은 짧아졌고 수법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1994년 봄, 그들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연쇄살인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범죄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존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중반, 조직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박모 씨는 점점 더 심해지는 범행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명분은 흐려지고 순수한 폭력만 남았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살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이미 여러 건의 살인에 가담한 그는 나가는 순간 경찰에 신고될 것이고 자신도 체포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조직의 보복이었습니다. 두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는 자는 죽음뿐이다. 박모 씨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남아도 지옥, 떠나도 지옥. 하지만 그는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1994년 8월 박모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연쇄살인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진술하는 범죄의 규모와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는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 납치 장소, 은신처의 위치, 시신 처리 방법.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발생한 미제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실종 및 살인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존파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모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첫 번째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9월 경찰은 지존파의 은신처 중 한 곳을 급습했습니다. 멤버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무장한 경찰 병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은신처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소지품, 혈흔이 묻은 도구들, 그리고 범행을 기록한 메모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연쇄살인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체포된 멤버들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리고 동료의 배신 앞에서 그들도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한 것뿐입니다. 부당하게 불을 독점한 자들을 처단했을 뿐입니다. 신문실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왜곡된 논리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검거의 성공으로 조직의 전체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멤버들의 소재를 파악했고 동시다발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두목 김모 씨는 도피 중이었습니다.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부의 재분배니 정의 실현이니 하던 거창한 명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평범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가 숨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었고 전 국민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결국 김모 씨는 한 여인숙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존파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우며 세상 위에 군림하려던 그는 결국 쫓기는 범죄자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두목 김모 씨의 체포 이후 남은 멤버들도 차례로 검거되었습니다. 일부는 자수했고 일부는 도피 중 체포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지존파의 모든 멤버가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9명이었지만 미확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멤버들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감금과 고문, 시신 훼손,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 의심되는 식인 행위. 재판 과정에서 이 모든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5년 지존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극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그들에게 정인이 명분이니 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순수한 악의와 탐욕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그들도 사회의 피해자입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그들을 범죄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배경이 있다 해도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주범 김모 씨를 비롯한 핵심 멤버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멤버들에게는 무기징역, 또 다른 일부에게는 장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왜곡된 정의감이라는 미명하에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이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그들을 처벌합니다. 법정에서 두목 김모 씨는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고집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다. 역사가 나를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살인자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지존파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존파 사건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토록 끔찍한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존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의 범죄를 정의 실현으로 포장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끔찍한 범죄들은 종종 정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습니다. 마녀사냥, 인종청소, 테러리즘,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정의의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존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유층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정의의 집행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만 나누고 자신은 언제나 선의 편이라고 믿는 순간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정의는 진짜 정의인가, 아니면 내 욕망과 분노를 포장한 것은 아닌가? 내가 증오하는 대상은 정말 악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규정한 것뿐인가? 진정한 정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지존파 멤버들의 공통점은 상대적 박탈감이었습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는 아니었지만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적게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사회입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화려한 삶이 보입니다. 고급차, 명품 가방,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쉽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건설적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은 자기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나도 더 노력해서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파괴적으로 흐르면 그것은 증오와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왜 저들만 저렇게 사는가? 저들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존파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남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존파가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집단의 위험성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집단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집단 극화라고 부릅니다. 집단 내에서는 극단적인 의견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존파 멤버들의 증언을 보면 많은 이들이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 두목의 명령 아래 동료들의 압력 속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비단 범죄 집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집단 압력은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집단의 압력에 자신의 판단을 굽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단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 집단이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모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비록 늦었지만 그는 결국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존파 사건은 개인의 범죄인 동시에 사회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왜 경찰은 초기의 사건들을 동일한 사건으로 연결하지 못했을까요? 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실종 사건들에 대한 통합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미비했습니다. 이런 허점을 지존파가 악용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연쇄 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존파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박모 씨는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신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존파는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범인들을 추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악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이 세상을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지존파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곡된 정의를 경계하십시오. 상대적 박탈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집단의 압력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떤 외형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거나 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것이 지존파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지존파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